북한은 이미 하고 있어 1976년 청와대 회의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장관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돈이 없다고, 때가 아니라고, 경제가 버티질 못한다고, 심지어 보건을 담당하는 장관까지 반대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박정희의 그 한마디 앞에서 회의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독일은 이 제도를 만드는데 100년이 걸렸고 일본은 36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단 12년 만에 해냈습니다. 지금 병원에 갈 때마다 꺼내는 그 건강보험증, 그게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시나요? 그 뒤에는 독재자의 독단과 장관들의 반발, 그리고 아무도 예상 못한 충격적인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말하지 않았던 그 이야기, 지금부터 전부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열이 펄펄 끓습니다. 엄마는 방 한켠에 쌓아둔 쌀 가마니를 바라봅니다. 저걸 팔면 병원에 갈 수 있을까? 하지만 저건 이번 겨울을 넘길 식량입니다. 결국 엄마는 동네 약방에서 해열제 몇 알을 사는 것으로 끝냅니다. 제발 이걸로 나아주기를 빌면서. 1960년대 대한민국 대부분의 가정에서 실제로 벌어지던 일입니다. 그 시절에는 병원에 간다는 것 자체가 사치였습니다. 치료비를 낼 돈이 없으면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이 좋으면 낫고 운이 나쁘면 그대로 죽었습니다. 특히 가난한 농촌에서는 큰 병 한 번에 집 한 채가 날아가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논을 팔고 소를 팔고 그래도 모자라면 빚을 졌습니다. 병 하나가 가족 전체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시대였습니다. 국가는 무엇을 했을까요?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나라 자체가 너무 가난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불과 10여 년,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버는 돈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몇만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전 국민 의료보험을 논한다는 건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 1961년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가 뜻밖의 지시를 내립니다. 사회보장제도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담당자들이 부랴부랴 움직였고 1963년 12월 대한민국 최초의 의료보험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법은 태어나자마자 반쪽짜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초안에는 국민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이 조항이 통째로 삭제됩니다. 헌법에 위반된다는 논리였습니다.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이 법은 원하는 사람만 들어오면 된다는 임의 가입 형태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아무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1965년부터 1976년까지 무려 14년 동안 전국에서 이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고작 6만 7천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0.2%, 사실상 없는 것과 다름없는 숫자였습니다. 법은 있었지만 제도는 없었습니다. 국민은 여전히 아프면 알아서 버텨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앞으로도 한참 더 이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북쪽에서 날아온 소식이었습니다. 1972년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과 북이 마주 앉았습니다. 세상이 깜짝 놀란 남북 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회담장에서 북한 대표단은 잠깐 이런 말을 흘렸습니다. 북한 인민들은 병원에 가도 돈을 내지 않는다고, 치료비 걱정 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치료받는다고, 무상의료, 돈 없어도 병원에 갈 수 있다는 이 말은 남쪽 사람들에게 묘한 울림을 줬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에서는 아파도 돈이 없으면 병원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서는 누구나 공짜로 치료받는다고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북한의 무상의료가 실제로 얼마나 잘 운영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전의 힘은 셌습니다. 그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서 남쪽 민심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는 이 상황을 예민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체제 경쟁에서 지는 것은 그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무렵 박정희는 북한이 축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자 이에 맞서 최정예 선수들을 모아 국가대표급 팀을 비밀리에 만들게 할 정도였습니다. 북한이 앞서는 분야는 어떻게든 따라잡거나 넘어서야 했습니다. 의료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사가들은 북한의 무상의료 선전이 박정희로 하여금 의료보험을 서두르게 만든 이유 중 하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의 분배 요구가 거세지고 있었고 학생운동도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었습니다.
민심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박정희 주변에는 의료보험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이렇게 경고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학생운동과 노동자들의 분배 요구가 하나로 합쳐지면 큰일 난다. 의료보험제도라도 먼저 내놓아야 한다. 민심을 잡을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박정희가 언제 어떤 이유로 정확히 마음을 바꿨는지 지금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회고하는 사람마다 말이 다릅니다. 나의 건의였다. 내가 설득했다. 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여럿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1976년 1월 박정희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국민의료제도를 개선하고 확립하겠다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뜻밖의 곳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낙하 지금은 절대로 안 됩니다. 1976년 초 박정희가 의료보험 실시를 공개적으로 선언하자 반발이 거셌습니다. 반대한 사람들은 의회의 인물들이었습니다. 바로 박정희 자신의 강요들이었습니다. 경제 관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렵다. 오일 쇼크의 여파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보험을 강행하면 재정이 무너진다. 심지어 보건을 담당하는 보건사회부 장관 신현학조차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의료보험 전문가도 아닌 경제관료 출신인 그가 갑자기 이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 것도 사실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정희의 계산이 드러납니다. 신현학을 앉힌 이유가 있었습니다. 돈이 들지 않는 의료보험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구조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박정희 정부가 설계한 의료보험의 재원은 철저히 기업과 노동자가 반씩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업이 보험료의 절반을 내고 나머지 절반은 월급에서 떼어갑니다. 정부 돈은 단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박정희가 원한 그림이었습니다. 문제는 기업들이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즉 정영련은 원래 의료보험에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1970년 법 개정 당시에도 제2의 산재보험이 될 것이라며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해야 하니 인건비가 늘어나는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재계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개발의 성과가 쌓이면서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동시에 노동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임금을 더 달라 처우를 개선하라는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업들은 계산을 했습니다. 의료보험을 통해 노동자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면 오히려 노사관계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결국 정영련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기 시작했고 당시 상공장관이 이 사실을 박정희에게 보고했습니다. 이것이 박정희의 태도를 굳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돈 안 드는 복지, 기업도 손해가 아닌 복지, 이 기묘한 계산이 맞아 떨어지면서 제도의 틀이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의료 현장에서 또 다른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강도짓이나 다름없습니다. 1977년 봄, 의료계는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정부가 의료보험 수가를 발표했는데 그 숫자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원래 병원들이 받아오던 진료비의 고작 55%였습니다. 나머지 45%는 그냥 포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국회 회의록에 남아있는 기록입니다. 당시 보건사회부 실장이 국회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직접 보고했습니다. 진료수가는 관행수가보다 약 45% 절감된 55% 선으로 책정했다고. 의사들과 병원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수가로는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고. 의료비를 이렇게 깎아놓으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고 항의했습니다. 병원협회 회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날 정도였습니다. 의료계의 분노가 그만큼 거셌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아예 모든 병원이 의료보험 환자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는 강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의료 공급의 대부분을 민간병원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민간병원들을 법으로 강제 지정한 것입니다. 오고 싶으면 오고, 싫으면 말라는 선택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런 방식은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모든 민간 의료기관이 법에 의해 국가가 정한 가격으로 환자를 받아야 하는 나라는 지금도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정부는 의료계를 달랬습니다. 지금은 보험 환자가 적으니 일반 환자 진료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 나중에 보험 환자가 늘어나면 수가를 올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료계는 결국 거국적인 의료보험 실시 자체를 막지는 않겠다는 선에서 물러섰습니다. 강하게 저항했지만 독재 정권 앞에서 선택의 폭은 좁았습니다. 그 약속이 훗날 제대로 지켜졌는지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록 수가는 제자리를 맴돌았고 적자를 버티지 못한 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중의 이야기입니다. 1977년 7월 1일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반대하던 강요도 반발하던 의료계도 부담스러워하던 기업도 결국 한 발씩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진짜 의료보험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된 첫날 예상치 못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1977년 7월 1일 아침, 공장 노동자 김 씨는 출근 전에 얇은 종이 한 장을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며칠 전 회사에서 나눠준 의료보험증이었습니다. 크기도 색깔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전국에 503개 조합이 한꺼번에 생겨나다 보니 통일된 양식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합마다 알아서 만든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날 경향신문은 이 소식을 이면 머리 기사로 올렸습니다. 500인 이상 사업장과 공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503개 조합이 세워지고 35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고 역사적인 첫날이라고 신문은 썼습니다. 그런데 막상 첫날의 풍경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이게 뭔지, 어떻게 쓰는 건지 잘 몰랐습니다. 보험증을 들고 병원에 가면 진짜로 돈을 덜 내도 되는 건지 반신반의했습니다. 오랫동안 아프면 그냥 버텨온 사람들에게 병원은 여전히 낯설고 무거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서 숫자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보험 실시 이후 입원율이 시행 전보다 2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그동안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입니다. 아파도 돈이 없어 참고 살던 수백만 명이 처음으로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초기에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농촌의 농부도 도시의 자영업자도 영세한 작은 가게의 직원도 여전히 해당이 없었습니다. 전체 국민 중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아직 소수였습니다. 나머지 대다수는 여전히 아프면 알아서 버텨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박정희가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료보험 시행으로부터 불과 2년 남짓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 제도를 밀어붙인 장본인이 쓰러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제도는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닐까. 겨우 시작된 의료보험이 주춤거리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정희가 없어진 뒤에도 의료보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힘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1979년 10월 박정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권력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이듬해 전두환이 또 다른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새 정권이 들어섰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제도와 정책들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만은 달랐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 커져 나갔습니다. 1979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됐습니다. 1981년 1월 100인 이상 사업장까지 넓어졌습니다.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그물망이 촘촘해졌습니다. 전두환 정권도 이 흐름을 막지 않았습니다. 아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번 혜택을 받아본 사람은 그 혜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의료보험의 수혜자가 늘어날수록 이 제도를 지키려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제도는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한 사람의 의지에 기대는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전두환은 오히려 이 제도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했습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그에게 민심을 달랠 카드가 필요했습니다. 전국민 의료보험 도입을 전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말뿐이었습니다. 1980년대 내내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전두환 정권은 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1987년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었습니다. 온 나라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루탄 연기 속에서 시민들이 외쳤습니다. 독재 타도, 민주주의. 6월 항쟁이었습니다. 이 뜨거운 민심 앞에서 대선 후보들은 표를 얻기 위해 앞다투어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전국민 의료보험이었습니다. 36%의 득표율로 대통령이 된 노태우는 이 공약을 지켜야 했습니다. 1988년 1월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의료보험이 확대됐습니다. 평생 논밭을 일구며 아파도 그냥 버티던 농부들이 처음으로 보험증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89년 7월 1일 도시지역 자영업자까지 포함되면서 대한민국 전 국민이 의료보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의료보험법이 처음 만들어진 1963년으로부터 26년, 직장 의료보험이 처음 시작된 1977년으로부터는 1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 제도가 세계에서 지금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가 남았습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이걸 해낸 겁니까?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이 완성된 이후 해외 전문가들이 한국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독일은 이 제도를 만드는데 127년이 걸렸습니다. 벨기에는 118년, 오스트리아는 79년이 걸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라는 일본도 36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12년이었습니다. 세계 최단 기간 달성이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빠르다는 것만으로 놀라운 게 아니었습니다. 속도도 속도지만 그 짧은 시간에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비교 대상은 항상 미국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미국은 지금도 전국민 의료보험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험이 없으면 맹장 수술 한 번에 수천만 원이 청구됩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치료비 걱정에 집을 팔아야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보험료를 내지 못해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이 수천만 명에 달합니다. 세계 최강대국이 수십 년째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대한민국은 이미 해결했습니다. 2025년 OECD 보건효율성 보고서에서 한국은 의료비 대비 효율 면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하위권이었습니다. 적은 돈으로 더 많은 국민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게 만드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이 제도의 진가를 다시 한번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의료보험이 탄탄하게 깔려있던 대한민국은 검사와 치료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의료 접근성이 무너진 나라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동안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버텼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한국의 공중보건 역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빛나는 제도 안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늘이 있습니다. 수가 55%. 1977년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저수가의 문제, 의사들이 쓰러지고 병원이 적재 허덕이는 이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의료가 안고 있는 진짜 균열, 그 이야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으면 본인 부담금을 합쳐 43,000원입니다. 미국에서 같은 검사를 받으면 적게는 120만 원, 많게는 160만 원이 청구됩니다. 한국이 미국의 30분의 1입니다. 이 숫자 하나가 대한민국 의료보험의 위대함을 설명합니다. 동시에 이 숫자 하나가 대한민국 의료보험의 가장 깊은 균열을 설명합니다. 1977년 정부는 의료계에 약속했습니다. 지금은 수가를 낮게 잡지만 나중에 올려주겠다고. 보험 환자가 늘어나면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그런데 그 약속은 수십 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수가는 여전히 치료 원계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전문 연구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받는 돈은 실제 원가의 7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적자를 내면서도 환자를 봐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병원들은 살아남기 위해 방법을 찾았습니다. 한 명의 환자를 길게 보는 대신 최대한 많은 환자를 빠르게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수분 안에 진료를 끝내고 다음 사람을 불렀습니다. 의사는 과로했고 환자는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의료의 일상이 됐습니다. 적자를 버티지 못한 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방 병원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일수록 의사들이 기피했습니다. 힘들고 위험하고 소송 위험도 높은데 수가는 낮은 분야였기 때문입니다. 응급의학, 흉부외과, 산부인과, 사람의 목숨이 가장 직접적으로 걸린 곳들이 의사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더 가혹합니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겹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망에 따르면 2026년 이후 건강보험은 적자로 돌아서고 2042년에는 누적 적자가 563조 원에 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1977년 그날 55% 수가에서 출발한 대한민국 의료보험.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그 토대에는 처음부터 균열이 있었습니다. 의료진의 희생 위에서 굴러가는 구조, 그것이 지금 이 순간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아무도 할 수 없다던 그 제도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합니다. 돈이 없어도 병원에 갑니다. 가난해도 치료를 받습니다. 그것이 이 나라가 만들어낸 완벽하지는 않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역사입니다. 오늘 병원에 가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가족 중 누군가가 큰 병을 앓았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지갑 걱정보다 먼저 치료 걱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게 사실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결단이 있었고, 수많은 반발이 있었고, 수십 년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끝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독재자의 결단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세계 최고라 불리는 제도가 품은 그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생각이든 진심으로 읽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아무도 몰랐던 역사의 이면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